1장. 나는 제네바 출신입니다. 내 가족은 제네바 공화국에서 가장 명망 높은 가문 중 하나고요. 조상들은 수년 동안 병의원과 고문을 지냈고, 아버지는 여러 공직을 맡아 일하시는 평판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분들은 누구나 아버지의 청렴함과 공무에 관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존경했어요. 아버지는 국사에 매진하며 청년기를 보내셨기에 전성기가 지나고 나서야 결혼하여 당신의 덕망과 이름을 후세에 전할 아들들을 국가에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죠. 아버지가 결혼하게 된 정황이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아버지와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분은 상인이셨는데 수많은 불행을 겪으면서 번창하던 사업이 망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친구분 이름은 보포르였는데 자부심 강하고 고집센 분이라 지위와 품위로 유명세를 떨쳤던 그 나라에서 빈곤과 망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하셨어요. 결국 가장 명예로운 방식으로 빚을 청산하고 나서 딸과 함께 루체른이라는 고장으로 이주해 집거하면서 초라하게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보포르 씨와 우정이 깊었기 때문에 친구가 불행한 환경을 만나 은둔해 사는 것을 보고 크게 비통해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에도 애통해하셨죠. 결국 아버지는 친구분을 찾아가 아버지의 신용과 도움으로 사회로 다시 나와보라고 설득할 요량이었습니다. 보포르 씨는 효과적인 방책을 써서 은둔하신 터라 아버지가 그분이 사는 곳을 찾아내는 데는 자그마치 10달이나 걸렸습니다. 친구를 찾아낸 기쁨에 들뜨신 아버지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셨죠. 로이스강 인근의 누추한 거리에 위치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간 아버지를 맞이한 것은 고통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보포르 씨가 파산한 후 수중에는 극히 적은 돈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몇 달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되었던지라 그동안 다른 상사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볼 생각이었죠. 하지만 결국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생기니 슬픔과 괴로움만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슬픔과 고통에 짓눌린 보포르 씨는 석 달이 다 지날 무렵 몸져 누웠고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포르 씨의 딸은 온갖 정성을 기울여 아버지 병시중을 했지만 얼마 안 되는 생활비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생활을 지탱할 다른 방도도 없어 속수무책으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캐롤라인 보포르는 범상치 않은 정신력을 갖춘 여인이었기 때문에 역경이 닥칠수록 오히려 용기를 내 기운을 차렸죠. 그녀는 짚을 꼬는 따위에 미천한 일도 마다치 않고 해냈고 생계를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액수였지만 다양한 일을 해가며 어떻게든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보포르 씨의 병세는 악화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간호하는 데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죠. 생계비 벌 일은 더욱 줄었고 결국 10달째 되던 즈음 아버지는 그녀의 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고아에다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최후의 일격으로 무너진 그녀는 보포르 씨의 관 옆에 무릎을 꿇고 비통하게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친구의 방으로 들어가신 건 바로 그때였어요. 이 가엾은 여인에게 아버지는 마치 수호천사처럼 다가가셨죠. 캐롤라인은 아버지에게 몸을 의탁했고 친구의 장례를 마친 다음 아버지는 친구의 딸을 제네바로 데려와 친척집에 두셨죠. 그로부터 2년 후 캐롤라인은 아버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남편이자 부모가 된 아버지는
새 상황과 의무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기에 공적 직무를 대부분 포기하고 자식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장자였던 나는 아버지의 모든 일과 재산을 물려받을 후계자였죠. 부모님은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분들이셨어요. 특히 몇 년 동안 나는 외동 아들이었기에 두 분은 내 성장과 건강에 지속해서 관심을 두셨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4살 때 일어난 사건을 먼저 소개해야겠군요. 아버지에게는 아끼던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일찍이 이탈리아 신사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직후 고모는 남편을 따라 이탈리아로 갔고 아버지는 동생과 거의 연락 없이 지내셨죠. 그러던 무렵 고모가 돌아가셨고 몇 달 후 아버지는 매제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으셨습니다. 이탈리아 여인과 결혼할 예정이니 누이가 남긴 유일한 자식인 갓난 엘리자베스를 맡아달라는 부탁의 편지였어요. 고모부가 보낸 편지는 이랬습니다. 형님께서 엘리자베스를 친딸로 여기고 교육시켜 주시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아이 엄마의 유산은 애 앞으로 돌려놓았고 관련 문서는 형님께서 보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제안을 고려해서 형님의 조카 아이가 계모 손에 자라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형님께서 직접 기르고 가르치시는 게 좋을지 결정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곧장 이탈리아로 떠나셨고 갓난쟁이 엘리자베스를 앞으로 살 집으로 데려오셨죠. 어머니는 곧잘 말씀하셨어요. 엘리자베스는 당신이 보았던 아기 중 가장 어여뻤던 데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성정이 온유하고 다정했다고 말이죠. 이런 이유와 함께 가족 간의 사랑을 가능한 한 단단하게 묻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는 엘리자베스를 장차 내 신부감으로 점찍어 놓으셨죠. 어떻게 보더라도 후회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엘리자베스 라벤차는 나의 놀이동무였고 나이가 들면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온순하고 착한 아이였지만 여름 곤충처럼 쾌활한 장난꾸러기이기도 했어요. 발랄하고 명랑했지만 강인하고 깊은 감성을 지녔고 성정 또한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누구보다 자유를 만끽했지만 제약과 변덕을 만나면 누구보다 품위 있게 태도를 굽힐 줄도 알았죠. 상상력도 넘쳐 흘렀지만 응용력 또한 대단했습니다. 외모는 그녀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밤색 눈은 새처럼 생기 발랄하면서도 한없이 부드럽고 매혹적이었습니다. 몸매는 날아갈 듯 호리호리하게 가벼웠고 무지막지한 고단함을 견뎌낼 힘을 가졌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로 보였어요. 나는 그녀의 지성과 상상력에 경탄하면서도 아끼는 애완동물을 살피듯 그녀를 보살피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외모와 정신에서 나오는 우아한 기품이 가식 없는 태도와 이토록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사람은 그때껏 결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엘리자베스를 아꼈습니다. 하인들은 늘 엘리자베스를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했죠. 불화와 다툼 같은 것들은 우리에겐 다른 세상 일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성격이 크게 달랐지만 바로 그 차이 속에 조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벗보다 차분하고 사색적이었지만 성정은 그다지 온순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몰두하는 능력도 지구력도 내가 더 좋았고 집중하는 동안에는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나는 실제 세상과 관련된 일을 즐겨 탐구했지만 엘리자베스는 시인들의 비현실적 창작물을 쫓느라 분주했죠. 내게 세상은 온통 비밀과 같아서 그 비밀을 푸는 일이 관심사였지만 그녀는 세상을 텅 빈 여백으로 여기고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빈 곳을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남동생들은 나보다 한참 어렸고 학교 친구 중에는 한 명의 친한 벗이 있었습니다. 친구인 앙리 클레르발은 아버지의 친한 친구인 제네바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보기 드문 재능과 상상력이 있었죠.
내가 기억하기로 앙리는 9살 때 이미 동화를 써서 친구들을 놀라움과 즐거움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기사도와 로맨스에 관한 책을 즐겨 읽었고,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이 책들을 바탕으로 앙리가 쓴 희곡으로 연극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를란도, 로빈 후드, 아마디스 그리고 성 조지 등 영웅이 그 희곡의 주인공이었죠. 나보다 더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부모님은 관대하셨고 친구들은 다정했습니다. 누구도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우리 눈앞에는 늘 어떤 목표가 있었기에 알아서 공부에 매진했죠. 경쟁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친구들이 자신을 앞지르지 못하게 하려고 그림에 매진한 게 아니라 제일 좋아하는 풍경을 제 손으로 그려 외숙모를 기쁘게 하려는 열망으로 열심히 그렸던 겁니다. 우리는 라틴어와 영어도 익혔는데 라틴어와 영어로 된 책을 읽고 싶어서였죠. 벌 받는 게 무서워서 공부하는 일 따위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몹시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느낀 즐거움은 다른 아이들에게는 힘든 노력에 불과했겠죠. 통상 거치는 과정에 따라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들처럼 책을 많이 읽거나 언어를 빨리 숙달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한 번 익힌 것들은 기억에 깊이 새겼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앙리 클레르바를 빼놓을 수는 없겠네요. 그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학교를 다녔고 오후 시간도 대체로 우리 집에서 보냈거든요. 앙리는 외아들이었고 집에 같이 놀 친구도 없어서 앙리의 아버지는 아들이 우리 집에서 동무들과 어울리는 것을 흡족해 하셨죠. 우리 또한 앙리가 없으면 뭔가 허전했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면 이처럼 마음이 즐겁습니다. 불행으로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세상에 두루두루 유익한 사람이 되겠다는 찬란한 꿈이 자신에 대한 음울하고 편협한 생각으로 변질되기 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어린 시절의 풍경을 그려나가면서도 나도 모르는 단계들을 거쳐 훗날의 불행을 초래했던 사건들을 빠뜨려서는 안 되겠죠. 나중에 내 운명을 장악한 그 정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스스로 설명하다 보니 그 정념은 마치 산을 흐르는 냇물처럼 조악하면서도 거의 잊힌 원천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억도 나지 않는 수원지에서 흘러나온 냇물은 흘러가면서 점차 샌 물살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온갖 희망과 기쁨을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자연 철학은 내 운명을 지배했던 수호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에서 자연 철학에 몰두하게 된 상황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13살 때 온 가족이 토농 근처의 온천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험했던 탓에 꼬박 하루를 여관에서 보내야 했죠. 이 여관에서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의 저수를 모아놓은 책 한 권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책장을 펼쳤어요. 그런데 그가 증명하려는 이론과 제시하는 놀라운 사실들 덕에 무심함은 열의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빛이 내 머리를 비추는 듯 하더군요. 잔뜩 들뜬 마음에 이 책을 발견했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여기서 꼭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사실은 선생에게는 학생의 관심을 유용한 지식으로 전환할 기회가 참 많이 주어지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깡그리 묵살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표지를 대충 훑어보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아,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딱한 쓰레기에 불과하니까. 만일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수고스럽더라도 아그리파의 원리들은 이미 모두 타파되었고 현대 과학 체제가 도입되었다는 것, 또한 고대 과학은 황당한 거짓인 반면 현대 과학은 실제적이고 실용성이 더 크기 때문에 고대 과학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내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더라면
나는 틀림없이 아그리파를 던져버리고 잔뜩 달뜬 상상력으로 현대의 발견에서 나온 더 합리적인 화학이론을 공부하는데 매진했을 겁니다. 나의 파멸을 이끈 그 치명적인 충동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들고 간 책을 대수롭지 않다는 듯 훑어보고는 넘겨버리셨고, 그 탓에 나는 아버지가 책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고는 엄청난 열의로 단숨에 아그리파의 책을 독파해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열일을 뒤로 하고 아그리파의 저작을 모조리 구해 읽었고, 그런 다음에는 파라셀수스와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책까지 구해보았습니다. 이 저자들이 제멋대로 풀어놓은 공상들을 즐겁게 읽고 탐구했죠. 나 이외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이 은밀한 지식의 보고를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은 적이 많았지만 아그리파를 명확한 설명도 없이 무시하셨던 아버지의 반응 때문에 늘 주저했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에게 비밀 엄수 약속을 받고 내가 알아낸 것들을 털어놨죠. 하지만 그녀도 이런 주제에 관심이 없어서 홀로 공부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세기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를 따르는 제자가 생겨났다니 참 희한해 보이겠죠. 하지만 우리 가문은 과학과는 연이 없었고 제네바의 학교를 다니던 나는 과학 관련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탓에 내 꿈을 방해하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었던 셈이죠. 나는 현자의 돌과 불멸의 묘약에 관해 아주 성실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오롯한 관심사는 무엇보다 불멸의 묘약이었습니다. 불을 얻는 것은 부차적인 목표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질병을 쫓아내고 난폭한 죽음을 제외한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인간을 강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거기에 따라올 영광은 얼마나 클까요? 이런 것 말고 다른 꿈도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이 자연 철학자들은 유령과 악마를 불러낼 수 있다고 거리낌 없이 약속했습니다. 나는 이 일에 무척 열심이었죠. 유령을 불러내는 일이 늘 실패로 돌아가도 자신의 경험 미숙과 실수를 탓했지 스승들의 기술이나 정확성 부족을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매일 일어나는 자연 현상 또한 공부 대상이었습니다. 증류 그리고 증기의 경이로운 효과들은 내가 좋아하는 자연 철학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현상이었지만 역시 경이로웠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진공 상태를 만드는 기계인 에어펌프 실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찾던 어느 신사가 실시했던 진공 실험도 목격했습니다. 초창기의 자연 철학자들이 이러한 현상과 다른 여러 사실에는 문외한이었기에 이들에 대한 내 맹목적인 신앙은 점차 시들해졌습니다. 그래도 다른 체계가 이들의 자리를 대신하기 전까지는 이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15살 무렵 우리 가족은 벨리브 인근으로 옮겨 살았는데 그 무렵 가장 파괴적이고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목격했습니다. 폭풍우는 쥐라 산맥 너머에서 다가왔고 천둥은 하늘 이곳저곳에서 두려운 굉음을 내며 터졌죠. 폭풍우가 지속하는 동안 나는 호기심과 기쁨에 겨워 진행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문간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오래된 참나무에서 돌연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광경을 본 겁니다. 우리 집에서 약 20m쯤 떨어져 있던 나무였습니다. 찬란한 빛이 순식간에 사라지자 참나무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타버린 등걸만 남았죠. 다음날 아침 그 자리를 찾아가 보니 나무는 몹시 기이하게 박살나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아 쪼개진 것이 아니라 얇은 널빤지 조각들로 완전히 쪼그라든 겁니다. 이토록 철저히 파괴된 것은 일찍이 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나무가 당한 재앙은 경악스럽더군요. 아버지께 천둥과 번개의 성질과 원인에 관해 집요하게 캐물었죠. 아버지는 그 원인이 전기라고 대답하셨고
전기력의 다양한 효과를 설명해 주시더군요. 작은 전기 기계를 손수 만들어 몇 가지 실험을 시연하기도 하고 철사와 끈으로 연을 제작해 구름에서 전기를 이끌어내기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일격으로 그토록 오랫동안 내 상상력을 지배했던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파라셀수스 같은 제왕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슨 운명 때문인지 현대 과학 체계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군요. 아마 이런 상황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내가 자연 철학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나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강의가 거의 끝날 때쯤에나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강의에 들어간 탓에 이해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수는 칼륨과 붕소, 황산염과 산화효소 등 나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에 관해 유창하게 이야기했고 나는 자연 철학이라는 학문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플리니우스와 비퐁은 당시에도 즐겁게 읽었지만요. 내 생각에 두 사람은 비슷하게 흥미롭고 유용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시절 내 주된 관심사는 수학 그리고 수학과 관련된 학문이었습니다. 국어와 외국어도 부지런히 익혔고요. 라틴어는 이미 숙달된 경지였고 그리스어는 제일 쉬운 그리스 저자들의 책을 사전을 찾지 않고 읽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영어와 독일어는 완벽했죠. 17살 무렵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니 다양한 문헌의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데 내가 얼마나 힘을 쏟았는지 짐작하시겠죠. 나는 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맡았습니다. 에르네스트는 6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이 녀석이 주로 내 학생이었죠. 에르네스트는 갓난아기 때부터 몸이 약했던 탓에 엘리자베스와 내가 꾸준히 간호했습니다. 성품은 온화했지만 힘든 공부는 감당하지 못했죠. 막내 윌리엄은 한참 어린아이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꼬마였답니다. 윌리엄의 총기 넘치는 파란 눈과 보족의 펜뺨, 넘치는 애교는 한없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랬습니다. 근심과 고통이라고는 영원히 없을 듯 하던 가족이었죠. 아버지는 우리 공부를 지도해 주셨고 어머니는 우리 즐거움에 늘 함께 해주셨어요. 내가 누구보다 낫다는 생각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고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소리가 들린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 식구는 서로를 향한 애정으로 상대방의 작은 바람도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2장) 부모님은 17살이 된 나를 독일의 잉골슈타트 대학교로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제네바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공부를 제대로 마무리하려면 모국이 아닌 타국의 관습을 알아야 한다고 아버지는 생각하셨죠. 일찌감치 출국하기로 날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떠날 날이 닥치기 전에 생애 최초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비참한 운명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성홍열에 걸렸습니다. 병세가 심각하지는 않아 금세 회복되었죠. 엘리자베스가 격리되어 있는 동안 무수한 언쟁이 오갔습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 어머니가 엘리자베스를 간호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처음에 어머니는 우리 간청에 따르셨지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의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감염 위험이 사라지기 한참 전인데도 자식이 보고 싶어 격리된 방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부주의한 결과는 치명적이었어요. 세 번째 날 어머니가 병석에 누우셨습니다. 열병의 징조는 너무나 심각해 간병인들 표정만 봐도 최악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임종을 앞두고도 어머니는
강인함과 너그러움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엘리자베스와 내 손을 한데 부여잡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아, 앞으로의 행복을 떠올리면서 내가 가장 바랐던 건 너희가 결혼하는 것이었단다. 이 기대는 이제 네 아버지에게 위안이 되겠구나. 엘리자베스, 사랑하는 아가, 이젠 나 대신 네가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 너희를 떠나야 한다니 한스럽구나. 나처럼 행복하고 사랑받던 사람이 너희를 떠나야 하다니 더더욱 힘들구나. 하지만 이런 생각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기꺼이 죽음을 맞아야지. 그리고 저 세상에서 너희를 만날 소망으로 가득 채워야겠구나. 어머니는 고요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도 어머니의 얼굴에는 애정이 감돌았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가장 끔찍한 악, 죽음이라는 불행에 사랑하는 이와의 인연을 찢긴 가족들의 마음, 영혼에 깃든 공허함, 얼굴에 비친 깊은 절망감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매일 보던 어머니, 우리 존재의 일부였던 어머니가 영원히 떠나셨다는 것, 애정이 깃든 그 환한 눈이 영원히 감겼다는 것, 그리고 그토록 친숙하고 다정하게 들렸던 목소리가 침묵에 묻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음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알아차렸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며칠간 이런 상념이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이라는 악의 실제가 더 드러나면서 그때부터 쓰디쓴 슬픔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무자비한 죽음이라는 악의 손에 사랑하는 인연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모두 느껴왔고 느껴야만 하는 슬픔을 굳이 묘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때가 되면 슬픔은 불가피한 감정이 아니라 이따금 누리는 자기 만족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신성모독일지 모르나 입가에 띈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날이 찾아오고야 마는 것이죠.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들은 여전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다시 일상을 살아가야 하고 죽음이라는 약탈자의 손에 잡히지 않았으니 운이 좋다고 여기는 법을 터득해야만 했죠. 이런저런 일로 미뤘던 잉골슈타트 행이 다시 정해졌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몇 주를 쉬었다가 출발하겠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슬픔에 젖은 채 이 기간을 보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데다 나 역시 황급히 떠나야 했기에 식구들은 모두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집에서 명랑한 기운을 다시 살리고자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외숙모가 돌아가신 후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활기를 찾으려 한 것이죠. 엘리자베스는 빈틈없이 의무를 다하기로 했고 자신의 가장 긴급한 책무는 외숙부와 사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를 위로하고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고 내 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때보다 매혹적으로 보였습니다. 자신의 행복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이들의 행복을 늘 마음 쓰던 모습은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마침내 떠날 날이 닥쳤습니다. 클레르발을 제외한 모든 친구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클레르발은 우리와 함께 마지막 저녁을 보냈죠. 그는 나와 동행할 수 없음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멀리 보낼 수 없다며 아무리 설득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훗날 아들을 사업의 동업자로 키우시겠다는 뜻을 품고 있었거든요. 장사 일을 하며 평범하게 사는데 학문은 불필요하다는 지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기에 클레르발은 아버지의 사업에 기꺼이 함께할 생각이었지만 훌륭한 상인이 되더라도 교양과 학식은 겸비해야 한다고 믿었죠. 우리는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클레르발의 불행에 귀를 기울이고
장래를 기약하면서 여러 소소한 약속들을 잔뜩 해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내가 떠나서 슬픈 것도 있었지만, 석 달 전 어머니의 축복을 받으며 유학을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나를 멀리 싣고 갈 마차에 몸을 던진 다음 피할 데 없이 우울한 상념에 파묻혔습니다. 언제나 서로를 즐겁게 해주려고 애썼던 다정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내가 이제는 혈혈단신이었습니다. 이제 대학에 가서 다시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했습니다. 이제껏 내 인생은 유난히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굴러갔습니다. 더 넓은 사회와는 단절되어 있었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새 얼굴에 반감이 심했습니다. 나는 동생들과 엘리자베스와 클레르바를 사랑했고 이들은 친숙한 옛 친구들이었죠. 낯선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계속하면서 기운도 나고 희망도 샘솟더군요. 지식에 대한 열망도 있었고요. 고향에 있을 때부터 한 곳에만 푹 처박혀 청년 시절을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여시 내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어요. 이제 소원이 이루어질 참이었으니 유학을 후회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되겠죠. 잉골슈타트까지 가는 내내 이런저런 상념 및 다른 생각을 떠올릴 시간은 넉넉했습니다. 여행은 길고 고달팠거든요. 마침내 도시의 드높은 흰색 첨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마차에서 내려 혼자 살집으로 안내받아 들어갔습니다. 저녁 시간은 내키는 대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학의 교수 몇 분을 찾아가 소개장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자연철학 교수인 크렘페 선생을 만나 면담했습니다. 선생은 나를 점잖게 맞아주었고 자연철학과 관련된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내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 질문을 던졌죠. 사실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 교수가 질문한 주제에 관해 내가 읽은 몇 안 되는 저자들 이름을 댔습니다. 교수는 나를 물끄러미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네 정말 그런 허튼 것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썼단 말인가? 나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크렘페 교수는 따스한 말투로 말했어요. 자네가 그 책에 쏟아부은 1분 1초는 모조리 낭비일세. 이미 타파된 체계와 쓸모없는 이름들 때문에 기억에 부담만 얹은 셈이라고. 맙소사. 도대체 어떤 황무지에 살고 있었길래 그토록 개걸스레 빨아들였던 망상들이 수천 년 묵은 것이고 그만큼 곰팡내 나는 지식이라는 사실을 자네에게 친절하게 알려줄 리 하나 없었던 건가? 과학이 발달한 이 대명천지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와 파라셀수스를 신봉하는 학생을 만날 줄은 몰랐군 그래. 친애하는 자네, 귀하는 아무래도 완전히 새롭게 공부를 시작해야겠군. 크렘페 교수는 이렇게 말하며 자연철학 분야에서 내가 읽어볼 만한 도서 목록을 적어주었습니다. 내주 초부터 자연철학 일반 원리에 관한 강의를 시작할 것이고 자기 강의가 없는 날에는 동료 교수 발트만이 화학 강의를 한다는 정보까지 알려주고는 면담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실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수가 강력히 비난했던 그 철학자들은 나도 이미 오래전부터 쓸모없다고 생각해왔으니까요. 하지만 교수가 추천한 책들을 공부할 마음이 딱히 들지는 않았습니다. 크렘피 교수는 땅딸만하고 걸걸한 목소리에 외모가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연구하는 자연철학에 애초부터 마음이 끌리지 않더군요. 게다가 현대 자연철학의 쓰임새에는 그리 대단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고대 과학의 대가들이 불멸과 힘을 추구했던 것과는 아주 달랐으니까요.
고대 대가들의 견해는 효용은 없을지언정 규모가 장대했죠. 하지만 과학계는 변했습니다. 애초에 내가 과학에 관심을 두었던 토대였던 웅장한 비전을 없애는 쪽으로 좁아진 것만 같았어요. 무용할 망정 거대하고 무한한 꿈을 별 가치도 없는 현실과 바꾸라는 요구였습니다. 홀로 시간을 보낸 첫 2, 3일 동안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주가 시작되자 크램페 교수가 강의에 관해 알려준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 거만한 땅딸보 선생이 교단에서 내뱉을 말을 들으러 갈 마음은 없었지만 발트만 교수에 대해 했던 이야기가 생각난 겁니다. 발트만 교수는 그때까지 잉골슈타트에 없던 관계로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반은 호기심에 반은 빈둥거리며 뭐하나 하는 생각에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발트만 교수가 들어왔어요. 그는 동료인 크램페 교수와는 딴판이더군요. 50살쯤 되어 보였는데 한없이 자유로운 인상에 관자놀이를 덮고 있는 몇 가닥의 희끗한 머리를 빼면 뒤쪽은 거의 새까만 흑발이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자세만큼은 놀랄 만큼 반듯하고 꼿꼿했어요. 목소리는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다정했습니다. 그는 화학사를 개괄하고 다양한 학자들이 일구어낸 과학의 여러 발전을 언급하면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열의에 가득 차 최고의 발견들에 관해 일일이 말해주었죠. 그런 다음 화학의 현황을 대략 짚은 다음 수많은 기초 용어를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몇 가지 예비 실험을 시행했고 현대 화학에 관한 예찬으로 강의를 마쳤습니다. 결코 잊지 못할 말들이었습니다. 발트만 교수가 말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화학의 옛 스승들은 불가능한 것들을 해내겠다고 약속만 했을 뿐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면 현대의 대가들은 거의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금속을 바꿀 수 없다는 것, 불면의 묘약은 가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기껏해야 손으로 흙이나 만지작거리고 눈으로 현미경이나 쇳물 도관이나 보는 것 같은 이 자연 철학자들이야말로 기적을 일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연 속 숨겨진 곳들을 꿰뚫어보고 그 은닉처에서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밝혀냅니다. 이들은 하늘까지 비상합니다. 혈액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성질에 대해서도 밝혀냈죠. 이들은 새롭고도 거의 무한한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 천둥을 조종하고 지진 비슷한 것을 일으키고 제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는 세계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발트만 교수와 그의 강의를 들으며 퍽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실을 나왔고 그날 저녁에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사석에서 본 그의 태도는 공적인 자리보다 더욱 온화하고 매력적이더군요. 강의하는 동안 보인 위험 어린 태도가 집에서는 친절함과 상냥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공부의 이력을 이야기할 때 그는 경청했고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와 파라셀수스라는 이름이 나오자 미소를 지었지만 크램페 교수가 보여주었던 경멸이나 비웃음의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 자연 철학자들의 지식을 떠받치는 근간은 대부분 이 고대 자연 철학자들의 지치지 않는 열정이라네.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과제는 비교적 쉬운 것들이야. 그들 스스로 도구가 되어 상당히 밝혀놓은 사실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 연관성을 찾아 분류하면서 정렬하는 일 정도의 과제를 남긴 것이지. 천재들의 노고란 설사 그 방향이 잘못되었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인류의 견고한 유익이 되지. 나는 교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만이나 가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견해더군요. 나는 그분의 강의 덕에 현대 화학자들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고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읽어야 할 책에 관해서도 조언을 구했지요. 발트만 교수는 제자가 생겨 기쁘군. 자네가 가진 재주만큼 열심히 공부한다면 큰 성과를 거두리라 확신하네.
화학은 지금껏 가장 큰 발전을 이루어 왔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 자연철학 분야거든. 바로 그 때문에 나 또한 이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했지. 하지만 다른 분야도 게을리한 적은 없네. 화학 지식만 공부한다면 변변찮은 화학자가 될 수밖에 없어. 하찮은 실험 전문가 따위가 아니라 진정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면 수학을 비롯해 자연철학의 전 분야에 매진하라고 조언하겠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교수는 나를 자기 실험실로 데려가 다양한 기계들의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내가 구해야 할 물품들을 알려주고 나의 공부가 자신의 기계를 망가뜨리지 않을 정도로 진척이 되면 기계를 쓰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청했던 책 목록도 챙겨주었고요. 그런 후 나는 교수의 자택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끝났습니다. 미래의 내 운명을 결정지은 하루였습니다. (3장) 이날부터 나는 자연 철학, 특히 가장 넓은 의미에서 거의 화학 연구에만 매달렸습니다. 이 주제들에 관해 현대 과학자들이 쓴 천재성과 분별력 가득한 책들을 열렬히 탐독했습니다. 강의도 열중해 들었고 대학에 있는 과학자들과도 인맥을 쌓았지요. 심지어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그램페 교수에게서도 상당한 분별력과 알찬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혐오스러운 외모와 태도가 따라다니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주는 지식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발트만 교수에게서는 진정한 우정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온화함에는 독단성이 전혀 보이질 않았고 그의 가르침은 현학과는 거리가 먼 솔직함과 선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내가 그분이 강의한 화학에 더욱 끌린 것도 과학 자체에 대한 타고난 애정보다는 이분의 다감한 인격 덕이 더 컸을 겁니다. 그렇게 지식을 향한 첫걸음을 떼고 나자 공부를 깊이 할수록 온전히 과학 자체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저 의무이자 결심의 문제였던 과학 연구가 이제는 열정과 탐구욕으로 발전했고 실험실에서 공부에 몰두하다 보면 별이 지고 아침이 밝아오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토록 공부에 매진했으니 학식의 발전 역시 급속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쉽게 짐작하겠죠. 내 열정은 학생들 사이에서 경의의 대상이었고 공부의 깊이는 과학의 거장들조차 놀라워할 정도였습니다. 크램페 교수는 종종 교활한 웃음을 띠며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는 어떻게 되어가느냐며 짓궂은 질문을 던지곤 했죠. 반면 발트만 교수는 나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제네바에도 한번 가지 않고 염원했던 것을 발견하기 위해 마음과 영혼을 온통 공부에 쏟았지요. 겪어보지 않은 이들은 과학의 매력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선배들만큼 공부하면 더 이상 알 것이 없지만 과학에서는 계속해서 새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놀라운 것들이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다면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어도 해당 분야에서 대가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한 가지 분야를 완전히 터득하려고 끊임없이 정진한 덕에 성장이 빨라 2년이 끝나갈 무렵에는 화학 실험 도구의 개선에 기여할 만한 몇 가지 발견도 해냈기에 대학에서도 경탄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경지에 도달해 잉골슈타트 대학의 모든 교수가 가르쳤던 자연철학의 이론과 실험에도 통달하자 대학에 머무는 일이 개인적인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 이제 고향의 친구들에게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 하나가 터져 잉골슈타트 대학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현상 중 하나는 인체, 그리고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동물의 신체 구조였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내가 자주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대담하면서도 그저 신비로만 취급되던 질문이었죠. 하지만 비겁함이나 부주의로 탐구에 방해를 받지만 않는다면 알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는 이러한 상황을 거듭 생각했고 마침내 생리학과 관련된 자연 철학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거의 초자연적 열의가 나를 몰아대지 않았더라면 이 연구는 짜증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이 되었겠죠. 생명의 원인을 살피려면 먼저 죽음을 연구해야 합니다. 해부학을 익히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인체에서 일어나는 자연 부패와 변질 또한 관찰해야 했으니까요. 아버지는 나를 가르치시면서 초자연적 공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공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미신 이야기가 무섭다거나 유령이 나타난다고 두려워했던 기억은 없었죠. 어둠은 내 상상력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고 교회 마당은 아름다움과 힘이 자리했다가 이제는 생명을 빼앗겨 벌레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사체 저장소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부패의 원인과 진전 사항을 살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하 납골당이나 시체 안치소에서 수일 밤낮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대상을 살피는 일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인간의 정교한 몸이 어떻게 썩고 부패하는지 살폈고 생명력이 피어오르던 뺨이 죽음에 잠식당하는 것을 목도했으며 경이로운 눈과 뇌가 벌레들 차지가 되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삶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이행하는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세세한 인과를 끈기 있게 살피고 분석했죠. 그러다 마침내 이 어둠의 한가운데서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나를 비추었습니다. 지극히 찬란하고 경이로운 동시에 너무나 단순해서 그것이 알려주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에 아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같은 과학을 추구하던 수많은 천재 중에서 나 홀로 이토록 충격적인 비밀을 알아냈다는 것이 경악스럽기도 했습니다. 나는 광기에 사로잡힌 한 인간의 망상을 털어놓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 빛나는 것이 사실이듯 내가 지금 터놓는 일 모두 엄연한 진실입니다. 어떤 기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는 모르지만 발견 단계는 뚜렷했고 개연성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중노동과 피로로 점철된 수일 밤과 낮이 지난 후 나는 드디어 생명 발생의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아니, 오히려 생명 없는 물체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야 정확하겠죠. 이 발견으로 처음에는 나도 놀랐지만 그것은 곧 기쁨과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힘든 노동에 그토록 많은 시간을 들인 끝에 돌연 원하던 일의 최고봉에 도달하다니 그야말로 노동에 대한 최고 보상이었죠. 하지만 알아낸 진실이 하도 크고 압도적인지라 발견을 이끌어낸 단계들은 모조리 사라졌고 결과만 보였습니다. 천지창조 이후 최고의 현자들이 탐구하고 바랐던 바가 이제 내 손안에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마법의 장면처럼 단번에 내 앞에 펼쳐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손에 넣은 지식은 목표가 완성되었다는 결과물로 제시할 만한 것이라기보다 그 목표를 향해 가는 탐구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들과 생매장탕했다가 희미하게 깜빡이는 빛, 일견 큰 효과가 없어 보이는 빛의 도움으로 살아날 길을 발견한 신드바드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버시어, 열의와 놀라움과 희망 가득한 눈빛을 보니 내가 알게 된 비밀을 당신도 알고 싶은 모양이구려. 하지만 안 될 말입니다. 내 이야기를 참고 끝까지 들어보면 내가 왜 그 비밀을 함구하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겁니다. 그때의 나처럼 안내자도 없이 열의로만 가득한 채 당신을 파멸과 불보듯 뻔한 파국으로 치닫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나를 보고 교훈을 얻으시구려. 내 가르침이 미덥지 못하다면 최소한 내가 겪은 일을 보고서라도 말입니다.
지식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고향을 세상 전부로 알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본성이 허락하는 것 이상으로 위대해지려는 열망을 품은 자보다 얼마나 더 행복한지 말입니다. 그토록 경이로운 힘이 내 수중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그 힘을 사용할 방법을 놓고 확신이 서지 않아 꽤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생명을 부여하는 힘은 있었지만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몸, 온갖 복잡한 섬유질과 근육과 혈관을 갖춘 인체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어렵고 고된 노동이었죠. 처음에는 나와 같은 인간을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더 단순한 생명체를 만들어야 할지조차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성공에 너무 달뜬 나머지 인간처럼 복잡다단하고 경이로운 존재에도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믿을 지경에 이르렀지요. 내가 당장 주무를 수 있는 재료로만 보면 그토록 어려운 일에 합당할 만큼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공하리라는 것만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무수한 실패에 대비했거든요. 시도에도 끝없이 좌절을 맛볼 것이고 마침내 성공한다 해도 결과물 역시 불완전하겠지만 과학과 공학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을 떠올릴 때 당장의 시도는 최소한 미래 시도가 성공할 토대만큼은 마련해 주리라고 스스로 격려했습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크고 복잡하더라도 실행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이런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인체에 넣을 부분들이 워낙 정교하다 보니 속도가 붙지 않아 처음 의도와 달리 거대한 몸집을 한 존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키는 2.5m가량에 몸집도 키에 비례해 큰 인간을 만들기로 했죠. 작정하고 몇 달간 재료를 모아 정리한 다음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첫 성공으로 한참 달뜬 가운데 마치 폭풍처럼 나를 휘몰아간 다채로운 감정에 대해서 당신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겁니다. 삶과 죽음이야말로 내가 최초로 뚫어내야 하는 이상적인 경계였습니다. 나는 그 어둠 속으로 폭포수처럼 빛을 쏟아 넣어야 했죠. 내가 만들어낼 새로운 종은 태어나면 나를 창조자여 존재의 근원으로 축복하겠죠. 행복하고 탁월한 많은 본성이 내 덕에 생겨날 테고요. 나만큼 자식에게 감사를 받아 마땅한 아비는 없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 무생물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당장은 불가능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겉으로 보기에 죽음으로 부패한 육신에도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일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자 용기가 났습니다. 공부하느라 뺨은 창백해졌고 집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 몸도 쇠약해졌습니다. 확실한 결과를 기대하던 찰나 실패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도 이튿날이나 시간이 좀 지나면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나 홀로 품고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달빛이 한밤중 내가 하는 일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동안에도 나는 잔뜩 긴장한 채 숨 쉴 틈 없는 열정으로 자연이라는 여인을 그 깊숙한 곳까지 추적해 들어갔습니다. 무덤이라는 불경스러운 습지를 휘젓고 다니거나 죽은 진흙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산 동물을 고문하던 내 은밀한 노동에 담긴 공포를 누군들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사지가 떨리고 두 눈이 그 기억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항할 수 없는 광기 어린 열망에 사로잡혀 그저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한 가지 목적 외에는 다른 모든 감각이나 영혼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 부자연스러운 열의가 작동을 멈추고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기 무섭게 다시 덧없는 무아지경에 빠져 격렬한 열정이 돼 살아나곤 했습니다. 시체 안치소에서 유골을 모으고 불경한 손가락으로는 인체의 엄청난 신비를 흐트러뜨렸죠. 꼭대기층이라 다른 집들과 복도와 계단으로 완전히 분리된 독방, 오히려 감방 같은 곳에서 더러운 창조 실험실을 운영한 셈입니다.
세밀한 작업에 몰두하느라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해부실과 도살장에서 상당량의 재료를 구했고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작업에 혐오감이 들어 등을 돌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늘어만 가던 열의가 식지 않아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한 연구에 매달리는 동안 여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이었죠. 논밭은 유례없는 풍작이었고 포도밭의 수확량은 어느 때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 눈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변 풍광조차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무심함 탓에 멀리 떨어져 있어 한참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그저 까맣게 잊었습니다. 내 오랜 침묵에 친구들이 불안해할 것이란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도 잊지 않았고요. 만족스럽게 지내겠지만 애정으로 우리를 생각해 주리라 믿는다. 정기적으로 소식 전해주렴. 편지가 끊긴다면 네가 해야 할 다른 의무도 게을리하진 않을까 생각하더라도 이해해다오. 아버지의 심기가 어떨지는 잘 알았지만 일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체로 혐오스럽지만 이미 불가항력으로 내 상상력을 붙잡아 버렸으니까요. 사랑하는 이들과 관련된 일은 내 본성을 완전히 집어삼킨 위대한 목표를 이룰 때까지 죄다 미루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무심함을 그저 개인적인 악덕이나 잘못으로 간주하신다면 부당한 처사라고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비난을 완전히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아버지가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사람이라면 언제나 차분하고 평온한 마음가짐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하고 정념이나 찰나의 욕망에 휘둘려 평정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지식 추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매진하는 공부가 애정을 악화려 하거나 그 어떤 연금술로도 만들 수 없는 소박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취향마저 짓밟으려 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인간 정신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이 법칙을 항상 준수했더라면, 그래서 누구든지 가족애가 주는 평온을 깨뜨리는 목표를 뒤쫓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는 노예 국가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가이사르도 나라를 욕심내지 않았을 것이며 아메리카는 더 늦게 발견되어 멕시코와 페루 제국이 멸망하는 일은 없었겠죠. 가장 흥미진진한 대목에서 설교나 하고 있었군요. 당신 표정을 보니 이야기를 얼른 이어나가야겠네요. 아버지의 편지에는 실책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저 내 공부에 관해 이전보다 꼬치꼬치 묻는 것으로 나의 침묵 상태를 주목하고 있음을 드러내셨죠.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 겨울과 다시 봄과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난 꽃이 피거나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것도 보지 않았어요. 과거라면 이런 풍광을 보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에 젖었겠지만 그러기에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해 나무 잎사귀가 죄다 시들고 나서야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성공적으로 일궈낸 가시적 성과물이 하루가 다르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갑자기 찾아와 나의 열정을 가로막았고 나는 조화에 맞지 않는 일에 붙잡힌 예술가가 아니라 평생 광산 일이나 해로운 일로 노예살이나 할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밤마다 열이 올랐고 고통스러울 만큼 신경이 예민해졌습니다. 건강 하나는 타고났다고 자부하던 몸인지라 더더욱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운동과 재미있는 놀이를 다시 시작한다면 이 정도 증상은 금세 털어버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이 일만 끝나면 놀이와 운동 둘 다 꼭 해야겠다고 다짐했죠.